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말년에 돈 한 푼이 한 가족의 진심과 인간의 본성을 순식간에 발가벗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72살의 아버지 김영호 씨입니다. 그의 가족은 재개발 보상금으로 거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두 아들은 문을 열자마자 형제끼리 반반 나누자는 말부터 꺼냈습니다. 하지만 아내 박정자 씨는 천천히 입을 열어 딸에게도 똑같이 나눠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들들은 그 자리에서 똑같이 안 나누면 인연 끊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때 김영호 씨는 침묵했습니다. 누구의 편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집을 꺾지 않는 아내를 바라보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는 아들들의 뒷모습만 지켜보았습니다. 그로부터 반년 뒤 그가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상에 눕게 되어서야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날 아내가 뱉은 그 한마디에 얼마나 깊은 지혜가 숨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이 가족에게 무엇을 남겨주었는지를 말입니다. 모두가 떠나버린 뒤 누가 그의 곁을 지켰을까요? 돈으로 효심을 잴 수 있을까요? 유산 분배는 궁정의 암투일까요? 아니면 인성을 확인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일까요? 누가 남고 누가 떠날지 그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돈과 정이 맞닿는 그 위태로운 경계선, 그리고 침묵과 인내로 말년의 마지막 품위를 지켜낸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그날은 유난히 볕이 좋은 날이었습니다. 마당에 앉아 해바라기를 하고 있었지요. 막 당도한 봄 햇살이 무릎 위로 쏟아지는데 어릴 적 키우던 강아지가 발등을 핥는 것처럼 간질간질했습니다. 마당에 심은 지 30년 된 치자나무에 새순이 돋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나무 아래 앉아 차를 마시는 걸 좋아합니다. 아내 정자는 나보고 늙은 주전자 같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김만 뿜어댄다고 말이죠. 나는 대꾸하지 않습니다. 말해봤자 이기지도 못할 뿐더러 이 나이가 되면 침묵이 가장 값진 법이니까요. 아내는 부엌에서 수제비 반죽을 하며 흥얼거렸습니다. 콧노래 박자가 영 안 맞았습니다. 심수봉의 백만송이 장미 같은데 고음은 죽어도 안 올라가더군요. 그래도 30년을 들었더니 이제는 그 엇박자가 원곡보다 더 듣기 편합니다. 김영호 씨. 김영호 씨. 빨리 좀 나와봐요. 옆집 최 여사의 목소리가 마치 뻥튀기, 기계 터지는 소리처럼 고요를 깼습니다. 나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또 택배기사가 물건을 잘못 두고 갔나 싶었죠. 대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에 우산을 지팡이 삼아 걸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최 여사는 로또라도 당첨된 사람처럼 얼굴이 벌개져서는 관공서 직인이 찍힌 붉은 서류 봉투를 흔들어댔습니다. 재개발이래요. 영호 씨네 집이 뉴타운 지구에 들어갔대요. 보상금이 20억이래요. 20억. 20억이라니.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2,000원도 아니고 20억이라니. 최 여사가 그 서류를 내 가슴팍에 들이밀고 나서야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울시 도시재생사업본부, 성북동 김간의 골목 5번지, 철거 보상금액 1금 20억 원, 정권 2,000.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천지가 개벽할 노릇이었습니다. 내 평생 구경도 못 해본 숫자가 적혀 있었으니까요. 최 여사는 문 밖에서 계속 호들갑을 떨었지만 내 귀에는 거칠어진 내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집은 나와 정자가 벽돌 한 장, 기와 한 장 올려가며 지켜온 작은 보금자리였습니다. 결혼해서 새빵살이 하다가 빚내서 샀다가 아이들이 하나둘 자라면서 방문 기둥에 키재기 눈금을 새겨놓은 그 집이 이제 사라진다니요. 뒤를 돌아보니 아내가 부엌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하얀 밀가루가 잔뜩 묻어 있었죠. 아내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앞치마에 손을 쓱쓱 닦으며 말했습니다. 거기 멍하니 서서 뭐해요. 사람 들어오라고 해요. 그제야 제복 입은 젊은 공무원 2명이
문 앞에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재개발 조합 직원이라며 신원 확인과 서명이 필요하다고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을 안으로 들이고 따뜻한 차를 내오고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보상 절차와 계좌 이체에 대해 설명하는데 20억이라는 숫자가 나올 때마다 귀 옆에서 비닐봉지에 바람 들어가는 소리가 윙윙거렸습니다. 나는 연금과 구멍가게 수입으로 근근히 살아왔습니다. 내 통장에 0이 그렇게 많이 찍힐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안색이 왜 그러세요? 큰아들 민석이가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오더니 식탁 위 서류를 낚아채듯 집어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불에 기름을 부은 듯 펄쩍 뛰었습니다. 세상에, 대박이다. 아버지, 우리 집 20억이래요. 최 여사보다 더 큰 목소리였습니다. 민석이는 당장 베란다로 나가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민재야, 당장 와. 빨리 와. 큰일 났어. 우리 집 재개발된대. 20분도 안 되어 둘째 민재가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영업 뛰다 왔는지 구겨진 양복에 얼굴엔 개기름이 번들거렸습니다. 형, 헛소리하지 마. 무슨 20억이야? 민재가 서류를 확인하더니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와, 진짜네. 아버지 어머니, 왜 미리 말씀 안 하셨어요? 이건 진짜 로또잖아요. 아내가 손을 닫고 차를 새로 우려내 자리에 앉았습니다. 힐끔 쳐다봤지만 아내는 여전히 무표정이었습니다. 자, 다들 진정해라. 내가 헛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잡으려 했습니다.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다. 일단 침착하게. 하지만 녀석들은 내 말을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 돈 확실하게 분배해야 돼요. 민석이가 대뜸 본론을 꺼냈습니다. 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녀석은 말을 이었습니다. 저랑 민재, 우리 형제 둘이잖아요. 나중에 부모님 부양은 어차피 우리가 해야 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저랑 민재가 딱 절반씩 10억씩 나누는 게 깔끔해요. 맞아요, 아버지. 그게 제일 합리적이죠. 민재도 질세라 맞장구를 쳤습니다. 우리가 남도 아니고 나중에 누가 모시겠어요. 다 저희 몫이죠. 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아내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찻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때 딸 지은이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구석에서 조용히 채소를 씻으며 듣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지은이는 입을 달싹거렸지만 소리를 내진 못했습니다. 지은아, 왜 그러냐? 내가 묻자 지은이는 눈빛이 흔들리더니 아니에요 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아내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크지 않은 소리였지만 모두의 귀에 또렷하게 박혔습니다. 지은이도 10억 받아야 해. 순간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민석이의 얼굴에 걸려있던 웃음기가 굳어버렸고 민재의 턱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뭐라고요? 민석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은이는 출가회인이잖아요. 왜 걔한테 돈을 줘요? 아내는 동요하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노망 드셨어요. 걘 시집 갔잖아요. 시부모도 있고 남편이 벌어다 주는데 무슨 자격으로 여기서 돈을 받아요? 민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공평하게 하자면서요. 그럼 셋이서 6억 6천씩 나누자고요. 그게 더 불공평하잖아요. 아내가 두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민석이가 식탁을 콱 내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요. 우리는 아들이잖아요. 나중에 제사 지내고 부양할 의무가 있는 건 우리라고요. 이건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나는 녀석들을 말리려 입을 열었지만 핏대를 세우며 달려드는 두 아들 앞에서 산처럼 꿈쩍 앉는 아내를 보니 할 말을 잃었습니다. 처음 보는 아내의 눈빛이었습니다. 식탁에 꽂힌 칼처럼 소리는 없지만 아무도 뽑을 수 없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아내의 등 뒤로 넘어지며 희끗한 머리카락을 은색으로 물들였습니다. 그 순간 내가 알던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라는 낯선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민석이가 나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말씀 좀 해보세요. 이 집안 꼴이 이렇게 돼도 좋으세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눈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돈이 생겨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아내의 화를 돋우지 않으면서 아들들을 달랠 수 있을지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 집 대화가 살얼음판 걷듯 변해버린 걸까요? 아내는 등을 돌리고 모로 누워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고른 걸 보니 잠든 건 아닌데 물 끓이지 않는 전기포트처럼 조용했습니다. 안아주고 싶었지만 팔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내 포옹을 받아줄지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들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세수도 안 한 얼굴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진지하게 다시 얘기해요. 민석이는 마치 노사 협상 대표처럼 말했고, 민재는 옆에서 수첩까지 꺼내들었습니다. 거실에 둘러앉았지만 아내는 차만 따르고 앉지는 않았습니다. 민석이가 물가 상승, 아파트값, 자녀 교육비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저희가 부모님 등골 빼먹으려는 게 아니에요. 10억이 과한 욕심도 아니잖아요. 민재가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구멍가게 하시면서 적잖아도 저희가 능력 없다고 탓한 적 없잖아요. 그렇죠. 그 말이 가시처럼 박혔지만 참았습니다. 그래서 지은이한테 10억 주는 건 절대 못 받아들여요. 아내가 자리에 앉으며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내 말 안 들었니? 지은이 목도 10억이다. 민석이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걘 결혼한 지 10년 됐어요. 집도 있고 교사라 월급도 따박따박 나와요. 우리보다 돈 필요 없다고요. 그럼 너희는 지은이보다 정칭이 더 필요한 거냐? 아내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그 무게는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말투였습니다. 녹슬지 않은 오래된 칼날처럼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민재가 기어들어가듯 말했습니다. 엄마, 이러시면 저희 진짜 곤란해요. 아내가 나를 보았습니다. 여보, 당신도 말해봐요. 당신 딸인데 받을 자격 없나요? 입을 때려는데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 민석이가 볼펜을 식탁에 집어 던졌습니다. 엄마, 진짜 이러실 거면 우리 오늘부로 재산 나누고 인연 끊어요. 나중에 늙어서 아프셔도 우리한테 손 벌리지 마시라고요. 그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숨이 막혔습니다. 맞아요. 민재도 덩달아 소리쳤습니다. 누구 집에 얹혀 살겠다. 수발 들어 달라 하지 마세요. 딸을 선택하셨으니 나중에 딸한테 가서 사세요. 내가 버럭 소리를 지르려는데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걱정 마라. 너희한테 빌붙을 일 없다. 귀찮게 안 해. 너희 아버지랑 나 우리끼리 알아서 살 거야. 민석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말은 쉽죠. 두 분 스마트폰도 제대로 못 쓰시는데 나중에 중풍이라도 오면 누가 돌봐요? 가슴 한구석이 찔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담담했습니다. 내가 다 준비해뒀다. 준비요. 뭘 믿고 준비를 해요. 보상금은 아버지 명의인데 엄마 맘대로 딸한테 10억 주고 우리 입 다물게 하겠다고요. 민석이가 식탁을 치며 일어섰습니다. 엄마, 착각하지 마세요. 엄마 마음대로 못해요. 아내가 일어나더니 서랍에서 서류철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던졌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공동명의, 이 집, 너희 아버지랑 내 공동명이야. 내 도장 없으면 1원 한 푼도 못 꺼내. 집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민석이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는 게 보였습니다. 이걸 언제부터 준비하셨어요? 아내가 아들을 뚫어지라 쳐다봤습니다. 네가 옛날에 늙으면 나한테 기댈 생각 말라고 했을 때부터. 민재가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서류철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아버지, 뭐라도 말씀 좀 하세요. 아버지가 가장이잖아요. 엄마가 이렇게 막 나가는데 가만히 계실 거예요? 목구멍이 바싹 타들어갔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자 낡은 슬리퍼를 신은 내 발만 보였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아닌 마치 야시장 인파 속에서 길을 잃었다가 뒤돌아보니
낯선 거리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한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아내는 내 편을 들어달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인정해주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내 뒤에서 물러서기만 하던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집은 정전된 텔레비전처럼 변했습니다. 소리는 사라지고 그림자만 남았습니다. 민석이와 민재는 발길을 끊었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가끔 뉴스 기사나 유머글을 퍼다 나를 뿐 잘 지내냐는 안부조차 묻지 않았습니다. 바빠서가 아니라 이제 이 집은 시간 낭비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아내는 평소처럼 일어나 차를 끓이고 밥을 지었습니다. 모든 일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해냈습니다. 마치 평생 대답 없는 벽을 보고 살아온 사람처럼 말입니다. 몇 번이나 묻고 싶었습니다. 정말 서명 안 해줄 거야. 하지만 입을 떼려 할 때마다 아내는 칼을 들어 도마질을 하거나 물을 틀었습니다. 물소리가 내 죄책감을 덮어버렸습니다. 나도 아들들을 찾아가 설득해볼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녀석들이 했던 말, 인연 끊자, 딸한테 가서 살아라는 말이 홧김에 한 소리가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그건 진심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꿈을 꿨습니다. 집 밖을 서성이는데 문도 창문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안에서는 누군가 밥을 먹으며 웃고 있는데 누구 얼굴인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깨어보니 가슴에 돌덩이를 얹은 듯 답답했습니다. 아내가 방문을 열고 들어와 흰 죽을 놓고 갔습니다. 드세요. 식으면 맛없어요. 죽 그릇을 보는데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당신 화 안 나? 아내가 앉아서 나를 봤습니다. 어조는 평평했습니다. 화날 게 뭐 있어요. 당신이 날 욕한 것도 아니고 때린 것도 아닌데 그저 가만히 있었을 뿐이잖아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내는 울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한마디로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난 그저 지은이가 조금이라도 보장받길 바랐어요. 알잖아요. 그 집 사위, 입은 단데 주머니는 짠 거. 우리 죽고 나면 지은이 혼자 버틸 수 있을지 걱정돼서요.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안이 썼습니다. 그럼 진짜 끝까지 서명 안 해줄 생각이야. 아내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미 인연 끊자고 한 건 걔들이에요. 난 그 애들 말대로 해주는 것뿐입니다. 그 말이 바늘처럼 귓가를 찔렀습니다. 오후에 동네 약수터에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매점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요새 외통 안 웃으세요? 우리 식구들이 서로 남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요. 아주머니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그게 사람 속 다 보여주는 도깨비불이라니까요.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베란다에 앉아 은행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보니 개인 신탁 설정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나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오기를 부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판을 짜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그리고 평생 출가외인 취급받던 딸을 위해 무너지지 않을 성벽을 쌓고 있었던 겁니다. 결혼하던 해 장인어른 앞에서 아내 손을 잡고 평생 의지할 곳이 되어주겠다고 맹세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아내가 스스로 지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해 여름은 유독 더웠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흘렀지만 집안 공기는 냉동창고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들들은 정말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하나 없었습니다. 밥은 먹었냐? 몸은 괜찮냐 묻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단톡방에 올라오는 건 건강식품 광고나 썰렁한 유머뿐. 그들은 족보에서 오려낸 듯 사라졌습니다. 바쁜 게 아니었습니다. 10억 안 주는 엄마, 아내 편도 못 드는 아빠는 이제 가치가 없어진 겁니다. 나는 멍하니 낡은 셔터가 녹슬어가는 가게 문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이제 이 집도 없어지겠죠. 카운터 뒤에 앉아 동전 세며 장부 적던 그 시절도 흩어질 겁니다. 어느 날 밤 민석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 엄마가 고집은 새도 나쁜 사람은 아니다. 돈 때문에 원수 되지 말자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신호가 3번 가고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왜요? 바쁘냐?
막상 목소리를 들으니 딴소리가 나왔습니다. 너 저번에 가져간 5천만 원은 어떻게 썼냐? 수학이 넘어가 잠시 조용해지더니 차가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제 돈 제가 썼는데 그것도 간섭하세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녀석은 더 말하지 않고 끊어버렸습니다. 가슴을 발로 차인 듯 했습니다. 이게 요즘 가족이구나. 며칠 뒤 민재가 찾아왔습니다. 나를 보러 온 게 아니라 엄마를 찾으러 온 겁니다. 구겨진 양복을 입고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엄마, 친구가 하는 사업이 있는데 급전이 좀 필요해서요. 딱 2억만 융통해 주시면. 아내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앞치마에 밀가루가 묻은 채였습니다. 내 목 5억은 벌써 다 까먹고 이번 거 놓치면 진짜 큰일 나요. 아내가 말을 잘랐습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 엄마, 그건 홧김에 한 소리고요. 지금 엄마가 하시는 게 진짜 홧김이지. 아내는 앞치마를 벗어 걸어두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재는 멍하니 서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아 마른 침만 삼켰습니다. 저녁상 머리에서 결국 물었습니다. 당신 정말 자식들하고 연 끊을 작정이야? 아내는 두부조림을 집어 천천히 씹으며 말했습니다. 민석이, 민재,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들이에요. 30년 동안 우산 씌워준 공덕은 있죠. 하지만 우산을 씌워주는 거지 우산을 갖다 바치는 건 아니잖아요. 빗줄기가 굵어지니까 이제 내 우산 뺏어서 지들만 안 젖으려고 하잖아요. 자기들 우산 펼 생각은 안 하고 목이 메었습니다. 당신이 날 지지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후회해도 괜찮고. 하지만 나더러 다시 30년 전에 박정자로 살라고 하면 그건 이제 못해요. 아내는 울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 끓인 무국처럼 담담했지만 혀가 데일 듯 뜨거웠습니다. 그날 밤 나는 벽에 금을 새며 잠을 설쳤습니다. 우리가 나와 그들로 갈라지는 과정을 복기했습니다. 돈은 도구라지만 그 도구로 집을 부수면 사람이 살 곳이 없어집니다. 나중에 보니 아내가 지은이와 함께 실버타운을 알아보러 다녔더군요. 노인 상호 돌봄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곳이라며 팸플릿을 보여줬습니다. 아들한테 안 기대요. 시스템에 기댈 거예요. 나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생전 처음으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그녀가 젊은 날보다 더 존경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늙으면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쓰러졌습니다. 쓰러지는 순간 세면대 양치컵에 비스듬히 꽂힌 칫솔이 보였습니다. 꼭 늙어서 못 버티는 내 뼈다귀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윙하고 울리더니 재개발 통지서가 테이블에 팔랑거리던 그날처럼 세상이 돌았습니다. 눈을 뜨니 병실이었습니다. 목에는 관이 꽂혀 있고 사진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오른팔은 내 것이 아닌 양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얀 천장, 창밖의 구급차 소리, 서울대병원 응급실 소리 같았습니다. 내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왼쪽만 조금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들리세요? 들리시면 눈 좀 깜빡여 보세요. 다급하고 당황한 목소리, 민재였습니다.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뇌졸중이래요. 우측 편마비가 와서 장기 요양이 필요하대요. 형, 빨리 엄마한테 연락해. 민재가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내 엄마 걱정시킨다. 하지 마라. 외치고 싶었지만 눈만 깜빡일 뿐 눈물만 주르륵 흘렀습니다. 얼마 후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침대 곁으로 와 내 왼손을 잡았습니다. 나왔어요. 천천히 나으면 돼요. 아내의 손바닥은 여전히 얇고 거칠었습니다. 의사는 최소 6개월은 누워 있어야 하고 언어 기능도 일부 상실되어 요양병원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민석이와 민재는 그 자리에서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민석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장기 입원은 사람 말려 죽이는 건데 저 간병할 시간 없어요. 회사 일도 못 빼고요. 민재가 바닥만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비참함이 밀려왔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남편 상태에 맞는 요양시설이 있습니까? 의사는 경기도 가평에 있는 고급 요양원을 추천했습니다. 시설도 좋고 서울에서도 가깝다고 했습니다. 비용은요? 민석이가 물었습니다. 월 500 정도 생각하셔야 하고 5년치 선납하면 보증금 포함 3억 정도 됩니다. 3억이요. 민재가 기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내일 수속 밝겠습니다. 민석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3억이 어디서 나서요? 아내가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내 통장에서. 아버지 통장에 돈 있잖아요. 민재가 끼어들자 아내가 말을 잘랐습니다. 내 아버지 지금 서명 못해. 성년후견인 지정되려면 시간 걸려. 나한테 비상금 있어. 일주일 뒤 나는 요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아내는 직접 내 발톱을 깎아주고 젖은 수건으로 목을 닦아주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내는 말 한마디,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젊은 날 내가 아팠을 때 가게 보면서 죽 끓여 나르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밤이 되자 아내는 이불을 덮어주며 속삭였습니다. 걱정 말아요. 당신 여기서 험한 꼴 안 당하게 내가 지킬게요. 등을 돌리고 말해서 표정은 볼 수 없었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제 내 뒤에 숨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내 앞에서 내 남은 생을 지휘하는 대장이었습니다. 나는 움직이는 왼쪽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을 담아서요. 민석이는 가기 전에 딱 한 번 들렀습니다. 병실에는 들어오지도 않고 복도에서 아내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요양비 엄마가 먼저 내시면 나중에 제가 드릴게요. 아내가 쏘아붙였습니다. 내 아버지 아직 살아있다. 벌써 나를 과부 취급하니? 민석이는 얼굴이 벌개져서 아무 말 못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천장의 형광등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부시지 않지만 꺼지지 않는 빛, 꼭 아내 같았습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절대 사람을 어둠 속에 두지 않는 사람. 나는 눈을 감고 아내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마음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양원의 하루는 똑같았습니다. 약 먹고 재활하고 링거 맞고 가끔 창가에서 햇볕 쬐고 시간은 느릿느릿 흘렀고 옆 침대 영감님의 기침 소리와 TV 트로트 프로그램 소리만 들렸습니다. 오른쪽 팔다리는 여전히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상태가 안정되었다고 했지만 안정이라는 말이 죽음보다 더한 이별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석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 이후로 끝이었습니다. 민재는 몇 번 왔지만 패스트푸드 음료수 하나 들고 와서 10분 앉아 있다 갔습니다. 애들 학원비가 어쩌고 와이프가 들볶는다는 하소연만 하다 갔습니다. 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아비가 이용 가치가 없다는 걸 확인하러 오는 것 뿐이었습니다. 아내가 자식들을 나무랄 줄 알았는데 아예 입도 뻥긋 안 했습니다. 아내는 변함없이 주 2회 왔습니다. 한 번은 반찬, 한 번은 과일과 속옷을 챙겨서 빨래를 개어 내 무릎에 올려놓고 손수건으로 내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아내가 쭈그리고 앉아 내 신발끈을 묶어줄 때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아내가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요. 지금 당신 모습, 눈물 더 흘린다고 누가 대신 짐들어주지 않아요. 비꼬는 게 아니라 지친 목소리였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사과를 깎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이가 신탁 등기 2단계 처리했대요. 당신 병원비는 이제 지은이가 관리할 거예요. 알았다고 눈을 깜빡였습니다. 지은이도 각서 하나 썼어요. 내가 쓰러지면 지은이가 우리 둘 다 책임지기로. 이를 위해서 학교도 이 근처로 옮기겠대요. 담담한 말투였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건 딸이 해야 할 의무가 아니라 두 여자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세워둔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문득 옛날 일이 떠올랐습니다. 민석이가 아버지 늙으면 우리가 책임질게요. 엄마는 지은이가 모시면 되죠 라고 했을 때 나는 끄덕였습니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죠. 이제 알겠습니다. 그건 합리적인 게 아니라 비겁한 거였습니다. 딸에게 떠넘기고 엄마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걸 당연하게 여겼던 겁니다. 어느 날 오후 요양보호사가 면회객이 왔다고 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현관으로 나가보니 멀리서 아내가 서 있고 그 앞에 민석이와 민재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진 않았지만 표정은 보였습니다. 민석이는 비굴하게 웃고 있었고 민재는 트렁크 쪽을 가리키며 선물을 가져왔다는 신뢰를 했습니다. 아내는 묵묵히 듣고만 있다가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두 아들이 얼어붙더니 이내 돌아갔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물었습니다. 사모님 아드님들이세요. 사모님 되게 단호하시네요. 속으로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들은 맞지만 이제 아내의 기둥은 아닙니다. 저녁에 온 아내가 새수건을 걸며 말했습니다. 사업 망하고 주식 날리고 애들 학비도 못 낸다고 돈 빌려 달라네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도와줬어?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걔들 현금 인출기예요. 뒤치다꺼리하는 신모냐고요. 아내가 잠시 멈췄다가 이었습니다. 손주들 봐주는 건 하겠다고 했어요. 단, 조건이 양육권 절반을 내 앞으로 돌려놓고 공증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보고 독하대요. 아내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자기들이 연 끊자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나보고 독하대. 가슴이 바늘로 찔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이는 더 자주 왔습니다. 말없이 손톱을 깎아주고 학교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가끔 나를 빤히 쳐다보다가 묻곤 했습니다. 아빠, 예전에 진짜 제가 재산 못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어요? 눈을 크게 뜨고 아니라고 하고 싶었지만 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은이가 내 손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알았으니까. 돌아가는 지은이의 작은 등, 뒤로 거인 같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더 이상 내 보호가 필요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엉망진창인 노후를 짊어진 어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깨달은 여자였습니다. 가족의 무게를 희생하는 한 사람에게만 지우면 안 된다는 것을요. 우린 늙었습니다. 누굴 의지할지 고를 처지가 아닙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가짜 평화도 필요 없습니다. 아내가 옳았습니다. 아내의 선택은 공평함이 아니라 자기 인생에서 단 한 번이라도 손해보지 않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창밖 바람에 마른 잎이 유리에 붙었다가 스르르 미끄러졌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내 모습 같았습니다. 붙잡고 싶어도 붙어 있을 힘이 없는 잎새. 머리는 맑았습니다. 젊은 날 외상 장부처럼 또렷했습니다. 사람은 늙을수록 빚진 것만 생각난다더니 아내는 여전히 주 2회 왔습니다. 하루는 왼손에 도시락, 오른손에 지은 이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말없이 새 양말 뭉치를 꺼냈습니다. 날 추워졌어요. 발 부으니까 헐거운 거 신어요. 지은이가 양말을 신겨주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 이번 주에 서울 발령받았어요. 이제 더 자주 올 수 있어요. 코끝이 찡해지더니 왼쪽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지은이가 놀라서 간호사를 부르려 했습니다. 아니라고, 너무 좋아서 그런 거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내 땀을 닦고 식사 체크표를 적고 약을 챙겼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세상에는 입으로 효도하는 사람이 있고 시간과 손발과 통장 비밀번호로 효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요. 아내와 지은이는 후자였습니다. 요양원 근처에 작은 공원이 있었습니다. 소락원이라는 촌스러운 이름이었지만 햇볕은 좋았습니다. 어느 날 공원에 앉아 있는데 벤치에 앉은 아내와 지은이가 서류를 펼쳐놓고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안 들렸지만 신탁 계약서라는 걸 알았습니다. 병실로 돌아오자 둘이 내게 왔습니다. 아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통장 다 합쳤어요. 남은 재산 신탁으로 돌렸고 일부는 기부하고 나머지는 지은이 앞으로 했어요. 혹시 마음에 걸리는 거 있으면 지금 고개 끄덕여요.
그럼 고칠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미친 듯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끄덕이면 후회한다고 생각할까봐, 저으면 반대한다고 오해할까봐, 결국 나는 있는 힘껏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내가 알아듣고 내 손등을 두드렸습니다. 평생 아끼고 사느라 고생했어요. 당신 나쁜 사람 아닌 거 알아요. 그저 여자가 얼마나 힘든지 몰랐을 뿐이지. 비난이 아니었지만 내 마음속 서랍이 쏟아진 기분이었습니다. 온통 갚지 못한 빚뿐인 빈 장부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이가 곁을 지켰습니다. 어두운 병실, 벽등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침가에 앉아 낮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 어릴 때 아빠가 저 안 좋아한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멍하니 있었습니다. 오빠들이 사고 치면 혼내는데 제가 실수하면 그냥 됐다고 하셨잖아요. 나중에 알았어요. 됐다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라는 걸요. 아니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눈물만 흘렀습니다. 지은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빠 쓰러지고 나서 재활하려고 땀 흘리고 눈 깜빡이면서 저한테 대답하려는 거 보고 알았어요. 아빠도 계속 노력하고 계셨다는 거, 방식이 서툴렀을 뿐이죠. 나는 눈을 감고 온몸의 힘을 쥐어짜 두 글자를 뱉어냈습니다. 맙다. 혀가 굽고 목이 막혔지만 분명히 말했습니다. 지은이가 들었습니다. 잠시 멍하니 있더니 웃으면서 울었습니다. 아빠, 저도 알아요. 아내가 들어와 우리 둘을 보고 미소 지으며 지은이에게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내 땀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다들 왜 울고 그래? 내일 은행 가서 공증 받으려면 일찍 일어나야 해. 두 사람 정말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나오지 않아 그저 웃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가부장적인 가장도 서명만 하는 어른도 아니었습니다. 뒤늦게 이해받은 늙은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내 인생 마지막 서명은 손이 아니라 침묵과 눈물로 찍은 도장이었습니다. 그 서명은 재산 분할이 아니라 한 여자의 운명에 대한 주권을 돌려주는 행위였습니다. 나는 이제 내가 결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아내의 말이 법이길 바랄 뿐입니다. 유난히 햇살이 눈부신 날, 공증 사무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지은이가 잠시 밖에서 기다려 주었습니다. 나는 빌딩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젊은 날 숱하게 계약서 쓰고 빚보증 서던 곳. 이제 마지막으로 놓아주는 계약을 하러 왔습니다. 7층 회의실 문을 열자 아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옅은 하늘색 정장에 단정하게 볶은 머리. 회장님 같았습니다. 나는 은퇴한 바지 사장이고요. 신탁 내용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젊은 여성 변호사가 또렷하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1. 자녀 자산 총 43억 원은 이달 초 지정 신탁 계좌로 이체 완료함. 2. 그중 10억 원은 여성노인교육재단에 기부하며 이는 위탁자 사후 효력 발생함. 3. 자녀 33억 원은 전액 김지은님에게 양도하여 향후 장기 요양 및 생활 자금으로 사용함. 이상입니까? 변호사가 우리 셋을 보았습니다. 나는 미동도 하지 않았고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크지 않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더 올 줄 알았는데 우리 셋뿐이었습니다. 민석이와 민재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내용 증명까지 보냈으니 몰랐을 리 없습니다. 선택적 결석이었습니다. 씁쓸했습니다. 어릴 때 가게에서 과자 훔치다 걸려 아내한테 등짝 맞고 내 품으로 숨던 녀석들이었는데 그때는 우리가 그렇게 필요했으면서 정작 우리가 마지막 길을 가는데 배웅조차 안 하다니. 변호사가 내민 서류에 아내가 서명했습니다. 아주 천천히 한 획 한 획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았었습니다. 혼인 신고하던 날 글씨 못 쓴다고 내가 놀리자 이 종이에 이름 쓰면 나 이제 당신 사람 되는 거잖아 하며 수줍어하던 그 모습이 겹쳤습니다. 지금 아내는 누군가의 사람이 되려는 게 아니라 오롯이 자기 자신이 되려는 서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은이가 휠체어를 밀어주었습니다. 골목길 낙엽이 바람에 뱅글뱅글 돌았습니다. 너희 엄마, 이거 준비한 지 꽤 됐지. 지은이가 끄덕였습니다. 아빠, 엄마는 돈 때문이 아니에요. 숨구멍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목이 메었습니다. 안다. 그날 저녁 아내는 삼계탕을 끓이고 지은이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나는 베란다에서 마당에 늙은 치자나무를 보았습니다. 나무 아래 낙엽이 층층이 쌓여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묵은 감정들처럼 오늘 아내가 서명한 건 정산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장부를 적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아내는 공증을 통해 평생의 헌신을 마지막 청구서로 만들었습니다. 50억, 100억보다 더 값진 청구서였습니다. 반년 뒤 김영호 씨는 새벽에 조용히 떠났습니다. 신음 한 번 없었습니다. 간호사는 그가 숨을 거두기 직전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마치 긴 숙제를 끝낸 사람처럼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했다는 듯이 빈손은 소박했습니다. 아내 정자 씨는 가장 수수한 국화와 영정사진을 고집했습니다. 지은이가 친척들을 부를까 묻자 정자 씨가 말했습니다. 올 사람은 진작 왔다. 안 올 사람들 가식 떨게 하지 마라. 민석이와 민재는 오지 않았습니다. 연락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못 오는 핑계를 대기도 귀찮았던 겁니다. 화장하던 날 비가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누구의 잠도 방해하지 않으려는 듯 조용히 처마를 적셨습니다. 정자 씨는 검은 상복을 입고 화구 앞 철문이 닫히는 걸 지켜보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손끝이 하얗게 질렸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쿵 하고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현이 끊어지는 소리, 오래된 집 대들보가 무너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정자 씨의 가슴 깊은 곳에서 짐승의 울음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보, 왜 나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안 해주고 가?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통곡이었습니다. 왜 혼자 가버려? 할 말 다 하지도 못했는데. 정자 씨가 차가운 철문에 매달려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신 너무 편하게 갔어. 남은 건 다 내 몫이고 내 서름이고 내 짐이잖아.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나 30년 버텼어. 당신한테 힘들다고 한 번이라도 말한 적 있어? 나 힘들어도 되냐고 물어본 적 있냐고. 울고 싶은데 당신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는 내 심정 아냐고. 지은이가 달려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모녀는 화구 앞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젖은 옷이 되도록 울었습니다. 정자 씨는 목이 쉬도록 중얼거렸습니다. 나 당신 안 미워해. 진짜 안 미워해. 근데 나 혼자 여기까지 오는 게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매일 눈 뜨면 쓰러지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주문을 외웠어. 당신 누워있는 동안 나라도 서 있어야 하니까. 당신 그놈의 아들놈들, 장례식도 안 오는 놈들 대신해서 내가 버텨야 했으니까. 평생 가슴에 묻어둔 울면 안 돼. 쓰러지면 안 돼. 싸우면 안 돼. 라는 억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지은이가 어머니의 등을 쓸어내리며 울었습니다. 엄마, 울어. 이제 울어도 돼. 진짜 괜찮아. 이제 엄마 혼자 안 버텨도 돼. 강연날, 김지은 씨는 단상에 서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떤 어머니들은 평생 감정을 숨기고 생각을 감추고 입장을 희생하며 삽니다. 남편과 아들의 침묵, 가정의 불화, 눈물까지 다 짊어집니다. 인생의 마지막 이별이 되어서야 비로소 무너지는 게 허락됩니다. 스크린에 사진 한 장이 떴습니다. 은행 신탁 창구에 앉아 서류에 서명하는 박정자 씨의 모습이었습니다. 눈물 자국은 말랐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지은 씨는 어머니가 남긴 말을 전했습니다. 내 아버지 가고 나서야 알았다. 평생 버티는 게 능사가 아니라 한 번 내려놓는 게 내가 사는 길이었다는 걸. 백발이 성성한 청중들은 침묵했습니다. 박수 소리는 없었습니다. 모두 그 울음의 의미를 알아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강연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평생 목 놓아 울지 못했던 자신들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이 가족에서 누가 진정으로 말년의 존엄을 지켰습니까?
남편이 쓰러지고 아들이 도망칠 때 현실과 감정의 무게를 짊어진 건 어머니와 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었나요? 평생 울지 못하다가 마지막 순간에야 무너지는 부모님의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종이 한 장의 서명이 바꾼 건 단순한 재산 분배가 아닙니다. 뒤늦은 이해와 선택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부재, 아들의 냉담함은 어디서 온 걸까요? 어머니의 통곡은 억울함일까요? 해방감일까요? 아니면 아무도 주지 않았던 존중에 대한 절규일까요? 여러분은 어머니의 결정을 지지하십니까? 이 만시지탄의 각성과 선택을 어떻게 보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비슷한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우리는 여기서 너무 오래 침묵했던 목소리들을 함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